저는 김주옥 부장판사가 이 공지 나오기 전에 썼던 글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렸습니다. 아주 센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사퇴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즉시 소집하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저는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었구나.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대변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 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최종심이라고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다.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판이고 오만입니다. 전 이건 부장판사들이 대법관들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근데 부정을 무엇으로 했느냐? 헌법적 근거와 국민의 민심으로 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판사들 스스로가 이렇게 가면 진짜 사법부 무너진다라고 하는 판단 자체에 공감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감대를 형사 7부가 반영을 해서 했다는 측면에서 좀 100% 믿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나마 제대로 된 상식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의 글, 내부망에 썼다는 글.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걸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자기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선거판에 개입했다고 그쵸.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되고 공판 기일도 대선으로 변경해야 되고 여태까지 나온 입장 중에 가장 분명한 입장이 또 나왔어요. 네. 그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임 소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저렴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삼각편대로 이렇게 시민과 또 입법기관과 이런 그 내부에 있는 판사분들의 이런 여러 분노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가 사적인 사심이 있는 사법부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스린다, 법을 다스린다가 사법부인데 왜 법에 의해 다스려야지 개인의 감정, 사적인 감정으로 법을 이렇게 왜곡하고 그것을 한 사람의 인생 혹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상식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 사법 정의에 따르고 법을 정말 법리대로 판단한 그 수많은 판사분들,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판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모욕을 조희대 를 비롯한 10명의 이번 재판관과 그다음에 그 전에 지귀현 판사가 그 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사법부는 이 판결이 좋든 싫든 이해가 안 되든 하여튼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절대 존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존중해야 된다는 말조차 못해요. 왜냐? 법을 어겼거든요. 사법부가 나서서 특히나 법의 가장 윗단에는 대법원이 법에 그동안 본인들의 판례도 깨트리고 그동안에 법이 갖고 있었던 신뢰도 무너뜨리고 70년간 쌓았던 이러한 사법부의 존중마저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사적인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편대가 너무나 분노한 그 민심과 삼각편대가 이번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지금 한숨은 돌리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 많은 판결들이 남아 있잖아요. 만약 이 사법부가 법에 요만큼 남아 있는 틈새로 그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흔들려하고 정권을 흔들려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보인다면요, 그것조차 또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야당에서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헌법 84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법으로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법사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것도 신속히 돼야 된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젯밤 늦은 밤에 이 항소심 재판 있잖아요. 파기환송 재판부에 보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가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공판을 연기해야 된다.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여기서 고등법원에서도 인정하듯이 이재명 후보의 참정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 아니 그리고 후보 개인의 권리도 중요해요. 함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 전체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대선은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뭐 지금 5번, 6번씩 법정에서 감금 당해야 되는데 A4지 12장짜리 의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아침에 변호인이 직접 고등법원에 가서 제출을 했습니다. 한 10시쯤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다음 주에 고등법원 판사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에 하나.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서부학 교수님의
저 경고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경고 때문에 국민 여론 자체가 그럼요. 상당히 집중됐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토론이 제대로 됐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만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판인데 고등법원이 결자 해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줘가지고 정말 중요한 고비는 하나 넘긴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안심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사칠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관을 보냈어요. 네. 집행관을 맨 마지막에 보내는 거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고 하는 건 저 당신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최종적인 판단이 들었을 때 재판부가 진행을 하는 건데 뭐 가자마자 바로 사람을 보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형사칠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이 조의대를 비롯한 대법관들의 압력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고등판사가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눌린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대법관들의 힘에 눌려서 부장판사가 집행관을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법원의 핵심 수뇌부 라인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힘이 매우 막강하다. 근데 이 막강한 힘들을 사회적인 압력과 여론 또는 민심을 통해서 막아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법 기술을 발휘해서 어떤 틈이 있는지 발견하려고 계속 노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것을 왜 알 수 있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다. 네.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 파시오 법적 카르텔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쪽이 싸우는 방식이 개싸움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싸움이니까.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유를 둘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정확하게 쳐다보고 확인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을 재직 중에 어긴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한 칼자루를 두고 국민적인 합의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넘어갔으니까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좀 안이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탄핵이라고 하는 국회 권한을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매우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정욱 박사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고비는 넘어갔고 법원이 이번 대선에 개입하는 가능성은 차단했지만 그렇다고 끝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희대에 대한 탄핵, 조희대만이 아니라 대법관 10명 한꺼번에 탄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임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조희대는 탄핵 절차에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사안들 저도 이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고발 조치를 했어요. 지난 토요일에 관련해서 이제 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어쨌든 공개 생중계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특정 사실, 허위 사실이라고 막 떠드는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즉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다라고 그렇죠. 정의를 했고요. 특히나 이거 확성장치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기간에는요. 근데 이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통해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그러니까 방송에서 마이크로 얘기했잖아요. 재판하는 게. 그래서 공직선거법 254조, 255조 위반, 그다음에 직권남용, 만약에 재판관들에게 만약에 어떤 걸 강요했다면 직권남용 등등도 처리 아마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고발 조치를 했고요. 지금 뭐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기현 판사와 지난번 대법원 판결 등등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6월 18일이라는 게 잠시 안도하는 그 시간을 주었다고밖에 또 생각이 안 드는 게요.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6월 18일 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때는 고등심에서는 무죄를 다시 딱 합니다. 무죄를 때리고 나면 검찰이 항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다시 한번 이제 유죄가 확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파기 자판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84조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된 사람 소추를 멈춘다. 내란 외환 말고는 네, 멈춘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재판도 멈춘다는 말이 열거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판을 만약 하게 돼서 멈추면 당연히 이번 건은 지난 대선에 대한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이번 대선 영향을 주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요.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물러나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장치는 2중 3중으로 작동돼야 된다. 이를테면 조희대 일당에 대한 탄핵도 진행해야 되지만
우리 벌써 법조문까지 다 외우고 있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서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준비했잖아요. 행위라는 글자를 빼는 방식으로.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했다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으니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건 참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일이기도 하죠. 대단한 일이기도 피곤한 하고. 일이지만 이 피곤함들을 다 극복을 해내는 가장 큰 힘이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도 있을 동안 100만 명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압력을 통해 직접 행동할 거야라는 얘기까지 하는 국민들이 계시고 이미 뭐 내란 극복 과정에서 초기에 국회 앞에 달려가셔가지고 막아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총과 장갑차와 헬기에 맞섰던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을 쭉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게 공판기일이 6월 18일로 변경을 했어요. 보름 동안의 시간을 줬더라고요. 6월 3일 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취임이죠, 바로. 어쨌든 보름이면 법안 통과가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기일을 딱 잡아놨어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장판사가 그런 뜻인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법 발의 다 해놓으면 말씀하셨던 형사소송법이든 아니면 뭐 법원 조직법 다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재판 있기 전에 다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6월 3일 이전에 뭐 우리 국회의원들 수가 꽤 많으니까요. 입법 조치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작태들의 법률적인 기술을 부렸던 것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민주당에서 또 조국혁신당과 함께 이거 갖다 입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만 개정하면 그렇죠. 면소 판결이라고 그래서요. 네네. 재판 자체가 없는 사실에 뭐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가장 깔끔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 벌었으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법을 풀어가면서 하면 뭐 아무 문제도 없고 갈 때 더 밀어붙여야죠. 네. 법원 조직법도 바꿔야죠. 그래서 그렇죠. 법원 개혁도 해야죠. 대법관들 소위 10여 명, 14명 정도가 모여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선 후보를 거꾸로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앉아 있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해야죠. 내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그냥 재밌게 살아가도 내가 이런 일을 안 해도 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사건이 왜 진짜 나쁜 짓거리냐면 이 세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잘한다고 저는 제가 볼 때 법을 제일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대법관 10명이 내규를 어기면서 이걸 진행했다는 거 하나입니다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재판권이 없는 사람들이 재판권이 없는 내용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소위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작전을 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들의 문제인 거고 또 두 번째는 재판을 해야 되는 저는 합의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8시간 동안 6만 8천 페이지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대법원에 있는 연구관들 같은 경우 그 짧은 시간에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법관들한테 제출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서 이건 판결을 내린 이런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총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들을 10명의 대법관이 벌였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명확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9명 대법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들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 중이신데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최인숙 님이 구독자 중에 대법원 인원을 50명으로 해야 된다. 아주 혁신적인 방안인데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네.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는 왜 못하느냐. 대법관은 14명, 뭐 28명 이 정도로 귀족 같은 사람들만 앉아있으리란 법은 없고요. 여기에도 이제 민주주의 원리 개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 소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해서 대법관 숫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거의 뭐 핀란드, 우리나라 인구가 비슷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0배가 많거든요, 대법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차츰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얼마나 이 대법원이 그동안 권위를 얼마나 누렸냐 하면 그 숫자도 작지만 숫자가 작은 만큼 권한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숫자 늘리는 걸 반대해 왔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대법원은 이제 구름 위에 떠 있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1심, 2심, 3심이 있고 대법원이 3심이잖아요. 네. 오히려 대법원은 그동안은 우리는 재판 실무에 참여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 밑에 상고법원. 법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했을 만큼 이 분들은 본인들은 신의 영역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을 계기로 대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그냥 이 6월 18일로 넘어갔다고 이 사람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돼요. 죄를 물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희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연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했냐 이런 결정을 이 부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 단독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런 그 제보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친한 친구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의원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그 전에 대선 전에 빨리 처리한다라는 식의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사건을 보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어쨌든 그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압수수색해서 철저하게 이번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던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제3의 내란 사태, 법적 사법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보기로. 네, 양승태의 잘못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네. 거기에 조희대를 빗대면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양승태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요. 조희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양승태가 뭐 대놓고 뭐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상고법원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네. 하여튼 조희대라는 이름 잊지 않고 조희대만이 아니라 10명의 대법관들이 있지 않겠다는 국민적 뜻이 의지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임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조희대라고 하는 소위 지금까지 가장 보수적이며 가장 안정적으로 어떤 판결을 해왔던 대법원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조희대 개인들이 무슨 야망이 있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윤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한덕수라고 하는 어떤 전직 권한대행 국무총리, 또 한쪽에는 조희대라고 하는 소위 보수 파쇼 사법 법적 카르텔, 이걸 통해서 소위 윤건희의 복권, 또 그다음에 이 기득권 세력들의 유지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작동을 했는데 이 작동 자체가 지금은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이전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암약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그다음에 법을 갖다 유린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 법적 카르텔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인 기득권,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더 큰 사회 대기업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고등법원의 입장 맨 앞에 나오는 단어 내외부의 영향 간섭 없이라는 표현이 아마 오늘의 사태를 읽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국민들이 걱정을 덜게 되었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